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모든 운동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호흡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땀 흘리고 움직여도 호흡을 깊게 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용쓰고 열심히 움직여도 들숨과 날숨을 맞춰 제때 숨쉬는 것처럼 때에 맞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들숨만 아니면 날숨만 쉰다면 그 모든 움직임이 오히려 해가 돼서 돌아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계속 뒤숭숭한 요즘입니다. 정재계에서 시민단체에서 그리고 국민들도 분노도 표현하고 의견도 표명하고 지혜도 모으고 있는데요. 들숨만으로 날숨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숨을 깊이 들여마시고 신중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여야 할 겁니다. 2019년 7월 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맛있고 싼 제철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였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서울 정말 더웠거든요. 어땠어요, 나주는? 나주도 정말 더웠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농산물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지난주 동향부터 좀 알려드리자면 적상추가 10% 넘게 올라서 지난주 100g당 77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네. 천으로 인해서 주산지인 논산과 충주 지역에서 출하 작업이 조금 지연되었어요. 실제로 6월 24일부터 적상추 도매 가격이 1kg당 3,200원에서 꾸준히 오르더니 6월 28일에는 4,900원까지 좀 찍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당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던 상추가 이제 소매 시장에 좀 풀리면서 가격이 급등을 했는데요. 7월 초 들어서 도매 가격이 조금 내리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 상추는 좀 비싼 편이어서요. 아무래도 소매 가격 역시 20% 오른 770원인 상태에서 당분간은 보합세 정도를 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더운 여름에 과일만큼 보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일 가격이 참 궁금한데요. 과일 가격 좀 알려주세요. 네, 요즘 제철 과일이라고 하면 참외, 수박, 멜론 요 정도 생각하실 텐데요. 네. 이 지난주는 그중에서도 참외가 좀 출하 물량 늘어나면서 가격이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참외 최대 주산지인 성주에서 6월 상순쯤 해서 이 화방 교체기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10개당 13,600원 정도에서 지난주 12,400원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또 수입 과일 중에서는 레몬이 저렴해졌는데요. 이 5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레몬 작황이 너무 좋아서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수입량이 40%나 늘었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현지 미국 그 기상이 좀 좋지 않아서 7월 달엔 수입량이 감소를 했어요. 근데 아직 소매 가격은 10개당 10,000원대에서 9,500원대로 하락을 했는데요. 도매 가격이 이제 슬슬 오름세 보이고 있기도 하고 또 수입량이 감소한 영향도 있어서요. 이 레몬 소매 가격은 시차를 두고 조만간 좀 오름세로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몬청 담가서 시원한 레모네이드 해먹으면 너무 맛있겠네요. 네. 네, 주변에 레몬청 담그신 분들 방송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쌀 가격에 대한 질문을 좀 안 한 것 같아서요. 쌀은 가격이 요즘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쌀 가격이 이제 1.5% 하락한 20kg당 51,800원 수준인데요. 이번 주는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요즘 쌀의 재고량이 많기 때문이에요. 5월 기준으로 작년과 비교를 해보면요. 한 45.9%가 올해가 양이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출하 물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요. 이번 주는 쌀 가격이 소폭 하락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7월부터 금어기에 들어간 수산물이 많다고 하던데요. 수산물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 해양수산부에서 7월부터 금어기가 시행되는 어종을 발표했는데요. 이 금어기에 들어가는 품목이 붉은 대게, 갈치, 참조기, 해삼, 키조개 등 총 10개 어종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주는 갈치가 소폭 오를 예정인데요. 이 갈치에 대한 금어기 시행이 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시장의 재고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이미 소매 가격이 냉동 갈치 한 마리 기준으로 4,860원에서 4,960원으로 소폭 오름세가 반영이 된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갈치 가격은 여기서 조금 더 오른 가격인 평균 5,000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안 먹고 싶다가 이렇게 금어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왜 이게 먹고 싶을까요? 네. 자, 금어기라는 아쉬운 소식도 있지만 이번 달에 즐겨 먹어야 할 제철 음식도 있잖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7월과 8월 좀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은 보양식을 좀 잘 챙겨 드셔야 하잖아요. 이 해양수산부에서 7월 이달의 수산물로 전복과 장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 전복은 딱 5월에서 7월이 제철이고요. 이 아미노산이 굉장히 풍부해서 노약자나 또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특히 좋아요. 또 전복을 쪄서 이렇게 말리시게 되면요, 표면에 흰 가루가 생기는데 이거는 타우린 성분이라는 건데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춰준다고 하고요. 네. 또 고단백으로 유명한 장어 같은 경우는 이 허약 체질 개선이나 또 성인병을 예방해줘요. 그리고 비타민 A가 특히 많이 들어있어서 시력 저하나 야맹증 예방에 좋으니까요. 이번 달은 보양식 전복과 장어로 맛도 챙기시고 건강도 한번 챙겨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윤정 대리님도 보양식 드시면서 건강관리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쉽다, 재미있다, 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에도 그리고 이번 주에도 여전히 일본 수출 제한 뉴스가 가장 뜨겁습니다. 이 문제는 경제뿐만 아니라요, 정치, 역사, 그리고 국민들 정서까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방금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대응에 나서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에게 좋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달 중에 여야가 참여한 초당적인 국회 차원 방일단을 파견하기로 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어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국민들은 또 불매운동을 하고 있고요. 정부, 정치인, 기업인 그리고 국민들까지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사실 어느 누구도 명확한 답은 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인터뷰는요, 일본 기업의 굉장히 전문가인 학자를 모셨습니다. 일본 중소기업의 본업사수 경영, 또 기초부터 배우는 일본 경제, 일본 중소기업 경쟁력 등의 저서를 쓴 오태현 경희사이버대 일본학과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본이 수출 제한을 한 지 한 일주일 됐죠?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일주일 전과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다행히도 좋아졌으면 좋았을 텐데 반대로 좀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네. 한일 간에 특히나 협력 관련된 연구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연구자로서 네.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악화됐다는 이유는 왜 악화됐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결이 안 됐다는 거? 해결 방안이 안 보인다는 게 더 심각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경제 주체 모두가 다 걱정하고 있고 그런데도 해법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이런 네. 상황. 그게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지금 일주일 전에 시작했던 그 수출 제한, 그러니까 반도체 3개 항목 말고 추가 제재는 지금까지는 없죠? 아직은 나온 게 없죠. 네, 아직은 나온 게 없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상들을 막 해요. 비자 문제 얘기도 나오고. 그중에 제가 좀 심각하다고 본 게 국내에 일본 자금이 30조가 넘는다고 하던데요. 일본 주요 은행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돈을 빌려줬다는데 이거 맞습니까? 30조 원 큰 돈인데 네. 사실 우리 경제 또는 우리의 금융 규모에 비하면 이렇게 큰 걱정할 일은 아니다. 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런 무역 관련된 수출 규제를 하는 거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크게 걱정할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혹시나 이제 그게 뭔가 좀 금액이 이제 네. 금융시장을 건드는 건 또 그게 그냥 단순한 어떤 액면의 문제가 아니고 네. 그게 이제 뭐 주식시장으로 파급이 된다든지 네. 뭐 이런 게 사실은 더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키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번지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단지 액면의 문제가 아니라 게다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일본에서 이제 금융 제재나 뭐 금융 보복을 해도 문제가 될 건 없다. 하지만 이게 주식 시장에 영향을 끼치면 그때는 좀 말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지금 저희가 2부에서 안 그래도 주식 전문가인 우리 이준우 소장님하고 인터뷰 준비하고 있지만 네. 실제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주식이. 근데 그게 실제 지금 일본의 금융 제재 뉴스가 좀 흘러나온 영향이 큰 건가요? 저 아직 확신이 안 들어서. 그것 때문은 아닐 거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그 주식 이야기는 전문가분께. 네, 2부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일본 기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뭐 주로 일본 기업 합니다. 특별한 여기에 연구에 특화된 이유가 있으세요? 관심을 갖게 되신? 원래는 일본 경제 전문가이기도 하고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사실은 이번에 한일 간의 이런 무역 분야에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도 엄격히 얘기하면 이 기업 간 문제예요. 기업 간 문제다. 결국에는. 네. 무역을 하는 주체가 사실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도 아베 총리가 얘기한 이게 국가 간 신뢰 문제라고 자꾸 언급을 하는데 사실 이 정부 간 신뢰라는 문제하고는 또 다른 기업 간 신뢰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한일 기업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나? 이건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경제를 들여다보는 거 먼저 산업도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산업의 주체인 기업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기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교수님께서 이게 결국은 기업과 기업 간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만약 이게 기업 대 기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일본의 반도체 어떤 기업과의 문제라면 그 기업의 수장들이 CEO들이 해결하면 될 문제인데 이건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기업 대 기업 간의 문제로만 볼 수 있을까요? 기업 간 문제로만 보는 건 아니지만 이게 엮여 있다. 네. 정부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정부.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처음에 이 수출 규제 카드를 아베 정권이 들고 나왔을 때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네. 해당 소위 반도체를 실제 한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쓰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해당 기업들의 양해 없이 발표를 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일본 정부에서. 네. 자, 그럼 그 시점에서 이 지점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일본 기업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정부에서 양해를 했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아베가 이제 저렇게 당당하게 아베 총리가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일본 기업에서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기업의 이익이 우선일 수 있는데 네. 그 우선의 이익을 버리고 국가가 정한 이 정책을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게 일본의 기업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업 문화가 아니죠,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막 헷갈리네요. 저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들하고 자꾸 다른 답변이 나와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럼 원래 일본의 기업 문화는 뭐예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우 자본주의적인 그런 네. 발상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고 네. 정부의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미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행동을 하는 경향이 우리보다는 강하다. 그래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베 정권이 이 무역 제재 수출 항목을 들고 나왔다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분명히 해당 기업들 또는 해당 산업과 관련된 굉장히 오래전부터 꾸준히 의논을 했고 그 결과 아마 발표를 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일본 기업들이 어느 정도 동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동조를 했을까요? 그럼 무슨 이유 때문에? 일정 부분의 영향력은 감수하겠다라고 나왔겠죠. 일본 기업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감수하겠다. 그 이유는?
국익을 우선시하겠다. 국익을 우선시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면 사실 일본 기업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보다 기업의 이익이 더 우선시하는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부분을 좀 감수하겠다라고 정부가 이야기했을 것이다. 좀 다른 측면이 나타났다라는 측면에서 더 심각하다.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생각이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나. 이제 그 배경에는 아마도 이게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결국에 화살이 어떻게 보면은 미쓰비시라는 기업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아하. 이게 일본 정부라기보다는 실질적인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은 일본 기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해당 기업들, 그러니까 거기에 뭐 맞물려 있는 그런 강제징용과 관련된 그런 기업이 아니더라도 일본의 기업을 건드렸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같은 배를 탄 일본 기업 차원에서는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에 동의하는 그런 성향을 보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일본 정부가 아닌 일본 기업을 공격한 것이라는 느꼈을 것 같아요. 느꼈고 어떻게 보면 일본 기업들 간의 카르텔 공동체 의식이 여기서 발현된 일종의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보복할 수는 없는데 정부가 보복해 주니 오히려 고마워할 수도 있었겠네요. 뭐 그건 조금 더 한 발 더 나간 거고 고맙다기보다는 그런 기업을 공격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도 그렇겠죠. 어떤 뭐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외국으로부터 뭐 어떤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아마도 거기에 동조하는 뭐 계열사 같으면 더더군다나 그럴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그런 기업들이 나타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교수님께서는 일본 기업들을 워낙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일본 기업들의 특징이 좀 있습니까? 글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거라면은 참 그건 쉽지 않은 문제인데 사실은 뭐 일본의 기업들은 너무나 또 특징이 잘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만 굳이 하나 말씀드린다 그러면 일본의 기업들은 이 규모를 크게 늘리려고 하지 않는다? 뭐 그런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사실. 그래서 어떻게든 기업이나 또는 가게도 그렇습니다만 차렸다면 쉽게 그만두지 않는 성향. 그리고 꾸준히 이어가면서도 확대 지향적이지 않은, 규모 지향적이지 않은 뭐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일본 기업의 뭐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나만 꼽으라면 그런 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교수님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한 걸 수도 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일본 기업의 특징은 쉽게 그만두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장수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장수기업이면 이런 대법원 판결 같은 데 걸릴 만한, 그러니까 과거사에, 한국과 일본 과거사에 걸릴 만한 기업들이 많은가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게 기업의 이득과는 상관없이 국가의 정책에 따랐을까요? 그건 조금 좀 과한 해석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제 자의적인 해석에 대해 여쭤보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인터뷰했을 때 전문가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본은 기업의 이익보다는 국가주의가 더 우선이고 일본 기업들이 일본 기업 문화에서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국가가 정한 정책을 비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전문가가 말씀하셨고 저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교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의적인 해석들을 자꾸 확인하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뭐 일본의 기업들이 뭐 수십만 개 되고 또 규모에 따라서는 또 차이도 있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일본 기업이 어떻다라는 거는 전문가별로도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더더군다나 처해 있는 환경 또한 산업별로 또 규모별로 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에 깔려 있는 문제는 비슷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그게
생각하는 연구자들이 뭐 반드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혀 다른 해석을 제가 들어서 여러 가지를 좀 여쭤봤고요. 이 기업 문제에 있어서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이런 일을 딱 겪고 나니까 왜 우리는 그동안 소재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는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꼭 반도체뿐만 아니라 일본은 여러 분야에서 기본 뭐 소재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좀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뭐 한일 간의 그런 산업의 성장 역사가 전혀 다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축적돼 있는 관련 기술들도 한일 간에 비교한다 그러면 많이 다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압축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같은 길을 뭐 20년간 다른 나라가 있다면 그걸 갖다 10년에 압축해서 성장하면서 하다 보니까 네. 소위 그 뿌리를 굳건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글쎄요 그 뭐 스포츠 같은 거에 예를 들어서 생각한다 그러면 뭐 이제 화려한 기술 같은 거는 다 가지고 있고 또 용병 해외 용병을 써가지고 막 이렇게 실적은 내는데 실제 기초 체력이 부족한 기본기. 이제 그런 게 지금 우리 산업의 현실 아닌가. 네. 특히나 또 일본하고 한국은 또 이 산업 구조도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는 제품도 굉장히 맞물려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공생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네. 잘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산업 간 분업 한일 간의 산업 간 분업 체제를 잘 갖춰가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데 뭐 그랬을 겁니다.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뭐 그런 특히 반도체를 놓고 보더라도 그렇고요. 뭐 부품 소재 관련되는 거 뭐 일본에서 적절히 공급해서 네. 쓰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사실은 그걸 또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데는 한두 해 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경제는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초에 대한 거는 워낙 탄탄한 일본의 기술이나 뭐 일본의 물건을 갖다 쓰고 우리는 이제 그걸 잘 포장해서 그렇죠. 물건을 물건을 내놓고 성과를 내는 데 조금 앞장섰던 게 그렇죠. 아닌가. 저도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 기업 연구 많이 하셨으니까 일본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지금 국민들 중에 좀 일부 하는데 일본 기업들이 이런 움직임에 어떤 생각을 할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이라도 깜빡할까요? 눈이라도 깜빡, 눈 깜빡은 할 것 같아요. 눈 깜빡은 해요. 그 정도는 할 것 같은데. 그 정도는 해요. 잠을 못 잘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 기업들의 규모를 보더라도 네. 한국 시장이 뭐 그렇게 대단히 큰 영향력을 가지는 시장은 아닐 수도 있고요. 몇 개 기업들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네. 있습니다만 네. 그렇게 보면은 뭐 일본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뭐 또 얼마나 장기적으로 이게 갈지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뭐 심각하게 고려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지점이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해도 일본은 큰 타격이 없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보복성으로 우리도 뭐 너희들에게 주고 있는 소재나 기본 물건에 대해서 우리도 앞으로 수출 못하게 할 거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물건이 없다면서요, 우리는. 뭐 딱히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응할 만한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밖에 없는 게 구조적으로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한일 간의 무역의 규모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죠. 네. 무역 규모는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수출 역조 현상은 전혀 좋아진 게 없어요.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거가 굉장히 컸죠. 우리가 일본에 수출하는 거 참 없죠. 아마 떠오르는 것이 없으실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 구조가 어긋나 있는 상황으로 거의 4, 50년을 흘러왔거든요. 그 무역 규모만 늘었지. 그렇죠. 이 상하. 네. 이 구조는 지금 똑같은 거죠. 과연 우리나라가 대일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을까? 한번 짚어볼 네. 필요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부싸움하고 집을 나갔는데 남편이 집 나간지도 모르는 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좀 일본 기업 전문가인 우리 오태현 일본학과 교수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좀 짧게, 네, 짧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매운동을 하고 이런 조금 저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은데요.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인지 이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독특한 나라고요. 특수한 외국이죠. 네, 특수한 외국.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거 빨리.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네. 방지책을 만드는 네. 거라고 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본 중소기업 경쟁력 또 일본 바로 보기라는 책을 쓰신 오태현 경희사이버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